네, 정치권의 동향을 대기자의 시선으로 짚어보는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시간입니다. 오늘도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성환용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최병묵 위원께서 발제해 오셨죠? 네, 오늘 국민의힘이 최고위원회를 열었는데요. 이 최고위원회는 지난 두 번의 최고위원회의를 연기한 그런 최고위원회였습니다. 아마 김재원 최고위원과 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때문에 두 번을 안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문제하고 요새 가장 핫한 이슈죠.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 보유 이 문제를 같이 짚어보기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그 발제의 그 제목을 오늘 차례차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상황을 짚어볼 텐데요. 전날 그 태영호 의원과 김재원 최고위원의 징계를 마무리하고 말씀하신 대로 오늘 열흘 만에 최고위원회를 다시 이제 열었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과 태영호 의원이 각각 당원권 정지 1년, 3개월을 받았는데 징계 수위의 적절성,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성 의원님. 예, 태영호 최고위원은 어렵게 된 최고위원, 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죠. 그걸 그만두는 바람에 원래는 한 당원권 정지 1년 정도 예상이 됐는데 3개월로 깎아준 것 같아요. 자, 이제 이렇게 되면 내년 총선에서 이제 공천을 다시 받을 수는 있는데. 네. 과연 국민의힘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 되는 강남에 또 공천을 줄지 이런 것들이 참 궁금합니다. 지금부터 이제 태영호 전 최고위원이 어떻게 처신하느냐에 따라 달린 문제인 것 같고요. 김재원 최고위원은 최고위원을 물러나지 않는 바람에 당원권 정지 1년을 받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좀 보수 세력 안에서 약간 약간 극우 쪽에 가까운 분들은 아니 김재원이 뭘 잘못했다는 거냐 해서 지금 SNS에 좀 항의를 하는 그런 글들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약간 여파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최 의원님 어떻게 글쎄 보십니까? 적절하다 적절치 않다는 거는 이 기간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요. 네. 저는 그런 걸 떠나지, 왜냐하면 이 기간이라는 거는 사실 앞으로 총선까지 11개월씩이나 남았기 때문에 1년 징계를 받았다고 해서 그러면 총선 공천권이 박탈된 것이냐? 그 정치는 늘 움직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그건 예측하기 어렵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당에 모든 이런저런 여러 가지 분란을 정치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이렇게 자꾸 징계 위에다가 올려가지고 누구를 징계해서 앞으로 정치 활동을 못하게 하고 하는 이런 식의 집권당의 모습,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당원들조차 저는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거를 앞으로 집권당이 조금 더 국민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당내의 문제는 자율적으로 정치적으로 해결하려는 태도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말씀하신 것은 제가 이제 요약을 하면 정치는 이제 생물이기 때문에 이번에 당원권 정지 1년을 받았다고 해서 총선의 길이 공천의 길이 막혔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수는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김재원 최고위원의 경우가 이제 이에 해당을 하는데 그렇다면은 내년에 총선 공천을 받을 가능성도 있는 것인지 또 이제 가처분 신청을 이제 신청할 요 가능성에 대해서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제 정치를 꽤 오래 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마 가처분 신청 같은 경우는 절차상 하자나 이런 것들이 명백할 때 받아들여지죠. 네. 웬만하면 더군다나 법조인 아닙니까? 웬만하면 정당의 내부의 자율성을 존중해 주는 게 법원의 그동안의 판례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가처분 신청 안 할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정치가 생물이다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현재 1년이죠. 네. 1년이면 물론 공천 못 받습니다. 그러나 이걸 아마 공천을 한참 논의할 시점 되면 또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아마 승복하는 자세를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합니다. 성 의원님은 관련해서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예, 이게 이제 왜 당원권 정지 1년 상당히 중징계인데 왜 이렇게 했느냐 물어봤더니 5월 18일에 아마 이제 윤석열 대통령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거 광주에 아마 내려갈 모양입니다. 그래서 광주에 대통령이 내려가는데 그 앞두고 좀 중징계를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배경이 좀 있었다고 그래요. 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이건 또 약간 좀 별개의 문제인데 그렇다고 이걸 광주 갔다 와서 깎아줄 수도 없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쉽게 풀릴 것 같지는 않고요. 이 김재원 최고위원 전 의원인데 이분이 원래 고향이 의성일 겁니다. 경북 의성. 네.
의성의 특산물이 이제 마늘인데요. 저 평소에 이분을 보면 이 마늘처럼 좀 사람이 좀 맵고 단단한 데가 있다 이런 느낌을 제가 좀 여러 번 받은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간단하게 넘어갈 것 같지는 않고요. 저는 법원에다가 어떤 뭐 소송이라든가 가처분 같은 걸 낼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고요. 만약에 공천을 못 받을 것 같으면 아마 총선 전에 탈당해서 대구나 경북 같은 데서 무소속으로라도 출마를 해서 어떻게든 국회에 복귀하려고 할 것이다. 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민주당 상황을 한번 또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 하면 현재 가장 핫 이슈가 김남국 의원의 가상 자산 논란인데요. 당 지도부가 김 의원에게 가상자산 매각을 이제 권유하겠다고 이제 했는데 이게 조금 이렇게 수습이 좀 늦게 나온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 굉장히 고민이 많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잘 생각하시다시피 지금 매각한다고 해서 처음에 만약에 불법이 있었다면 그 네. 불법이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뭐 매각도 이제 여러 가지 정상 참작의 이유는 좀 될 겁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대책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이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 보유 문제에 관해서는 국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부분은 진상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돈을 지금 투자한 것으로 보이는데 뭐 자고 나면 뭐 몇십억씩 막 불어나고 이런 상황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이 과연 누구 돈으로 산 거냐? 김남국 의원 본인 돈으로 산 거냐? 아니면 누구한테 그냥 가상화폐를 공짜로 받은 거냐? 아니면 다른 사람 거를 관리하고 있었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의 추측들이 있을 수 있어요. 네. 이 부분에 관해서 본인이 지금 명확하게 얘기를 안 하고 있고 지난번 입장문 때는 LG 디스플레이 주식을 팔아서 9억 4천만 원을 만들어서 그게 가상자산의 기초자산이 됐다. 매입하는데 기초자금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그게 그러면 다 쓰이지 않았다는 얘기로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결국은 출처를 제대로 소명을 못한 거 아니냐는 거죠. 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 출처 소명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여러 가지 다른 식의 본인이나 또는 당이 대책을 세우더라도 또는 네. 그걸 발표하더라도 아마 국민들을 납득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수습책보다는 그 미흡한 소명에 대한 진상조사가 우선이다. 이 말씀하신 거죠? 예. 그러니까 좀 원론적으로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어요. 이게 공직자들이 이 이해관계가 걸리는 무슨 주식이나 이런 걸 가지고 있으면 처분하거나 아니면 뭐 백지 신탁을 해야 됩니다. 또 장관을 권유를 받아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주식 이런 걸 처분할 방법이 없어서 네. 장관직을 고사하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어요. 이게 옛날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김영삼 대통령이 권력과 돈을 둘 다 가지면 안 된다 해서 합법적으로 가지고 있는 재산이라도 재산이 많은 사람들은 공직자 재산 공개에서 다 내쫓았습니다. 네. 그 당시에 굉장히 무리해 보였는데 사실 정치하고 민심은 굉장히 좀 그런 면에 대해서 좀 이해하고 납득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김남국 의원이 그 가상화폐에 뭐 투자를 한 것 자체가 좀 적절해 보이지 않고요. 국회의원은 일단 기본적으로 나란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네. 뭐 주식 투자를 한다든가 이게 굉장히 좋지 않은 겁니다. 지금 민주당이 돈봉투 사건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당 지지도가 추락하고 있는데 이 김남국 의원 사건까지 터져가지고 네. 굉장히 지금 대처도 늦고 있고요. 지금보다는 훨씬 좀 아주 강하고 단호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민주당이 아주 좀 곤란한 처지에 빠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 말씀하신 그 이해충돌 관련해서 김남국 의원의 그 상황을 정리를 하면 크게 이제 그 쟁점 사안이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김남국 의원이 2021년 7월에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를 1년 후로 미루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같은 당 의원 9명과 함께 이제 발의를 한 점, 네. 그리고 지난 대선에서 대체 불가능 토큰, 이른바 그 NFT 기술을 기반으로 한 후원 펀드를 기획 출시했는데 당시 NFT 테마 코인이었던 지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위믹스를 보유한 상태였다. 이 두 가지가 이제 이해충돌 관련해서 쟁점 사안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해충돌 관련해서. 그렇죠. 아니 저는 뭐 당내에서도 이 이해충돌 문제까지도 진상조사를 해야 된다는 것을 놓고 이견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네. 저는 왜 이견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거는 아마 이해충돌이 너무 명백하기 때문 아닐까. 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게 법률적으로는 그 문제가 없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지금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이 문제 들여다보기 시작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해 충돌이 너무나 명백하다. 왜냐하면 본인이 위믹스를 가지고 있는데 네. 그런데 위믹스 가지고 있는 거를 예를 들어서 이재명 펀드 같은 거를 NFT를 한다 그러면 발표 자체가 위믹스에는 호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가격이 실제 올랐거든요. 네. 그러면 자기가 혜택을 받은 거거든요. 근데 자기가 발표를 했어요. 이재명 캠프에 있어가면서 뭐 이런 것들을 비롯해서 지금 이해 충돌 소지가 있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과세 이외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너무나 명백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뭐 지금 와서 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상화폐를 판다고 해서 해소될 문제가 아닙니다. 어찌 보면 법률적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또 양심의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뭐 당내에서 이렇게 그냥 이해충돌 문제를 조사하느냐 마느냐는 거 가지고 얼버무리고 넘어갈 상황이 아니고 확실하게 본인이 과거 이 이해충돌 관련한 본인의 행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뭐 사죄를 하거나 아니면 책임을 져야 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해충돌 소지가 아니라 이해충돌이 명백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뭐 동의하십니까? 그건 조사해봐요. 그렇죠. 그걸 조사 어떻게 후에. 하겠습니까? 네. 아무튼 조사는 해야 돼요. 우리 헌법에 46조 1항인데요. 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네. 또 46조 2항은 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을 우선해서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이런 조항도 있어요. 청렴하게 살 자신이 없으면 사실 국회의원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이게 법적으로 별 문제가 없으니까 괜찮다라고 좀 안이하게 대처하는 것 같아요. 이게 이해충돌 소지가 있으면 혹시 법적 책임이 없더라도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되고요. 네. 김남국 의원이 사과하고 좀 상당히 중한 책임을 져야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정치권 이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그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홍준표 대구시장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을 차례로 이제 만났는데요. 먼저 그 홍준표 대구시장을 만난 이야기부터 좀 나눠볼까 합니다. 홍준표 시장이 야당 대표가 대구시장을 방문한 건 처음이다. 이렇게 이제 분위기를 이제 띄운 상황에서 정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용산 대통령실에 있다. 또 옹졸하다. 이렇게 정부 여당을 향해서 날선 발언을 했습니다. 어제 그 이재명 대표 홍 시장의 만남 그리고 이제 홍 시장의 발언 두 분은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저는 이재명 대표가 홍준표 대구시장을 왜 만났을까? 왜 만나려고 했을까? 뭐 이런 부분은 네. 사실은 두 사람 다한테 각자 계산법이 달랐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재명 대표는 홍준표 대구시장이 어떤 사람이라는 건 뭐 익히 그 연구가 끝났을 거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계속 만남을 제안하고 있는데 거부당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홍준표 대구시장을 만남으로써 윤석열 대통령이 제1야당 대표를 안 만나는 사실을 조금 부각시키고 싶어하는 이런 의도가 있었을 것이고 그럼 홍준표 대구시장은 왜 만나줬느냐? 뭐 본인도 얘기했더라고요. 만나자 하는데 어떻게 안 만나냐? 그러지만 그거 뭐 다른 일로 바쁘다고 하면 안 만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런데도 만나줬단 말이죠. 네. 그거는 본인은 여전히 그 대통령 후보에 대한 뜻을 버리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은연중에 자기는 옹졸하지 않다는 면을 저는 과시하고 싶은 측면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설령 이재명 대표라도 자기는 만나자는 제안이 있으면 만난다. 그래서 이렇게 통이 크다 하는 걸 보여주고 싶은 그건 정치인으로서 굉장한 이득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각자의 계산이 있었다고 보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누가 더 이득이냐? 그거는 두 사람 다 각자 아마 지금 내가 이득 봤다고 이렇게 그 주판 하나를 튕기고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네.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 두 사람의 만남이 주목을 받았지만 지금 뭐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만 좋은 일 했다.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서로의 정치적 계산법은 다르지만 서로 이득이라고 봅니다. 윈윈하는 그런 그렇죠. 만남이었다고 이제 보시는군요. 네. 그래서 저는 윈윈의 반대말이 뭘까요? 루스루스라고 봅니다. 저희 굉장히 안 좋아 보이더라고요. 이 두 사람 다 윤석열 대통령한테 진 사람들입니다. 홍준표 시장은 국민의힘 경선에서 졌고요. 이재명 대표는 본선에서 졌죠. 네. 그 두 사람이 이제 진 사람들이 한 1년쯤 뒤에 만나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이제 뒤에서 좀 약간 낄낄거리면서 이렇게 조롱하는 듯한 모습. 이게 정치 지도자들이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게 맞는 겁니까?
이게 굉장히 옳지 않은 거고요. 네. 저는 그 국민 여론도 굉장히 좀 안 좋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다시는 이런 식의 이벤트 정치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이제 시각차가 선명했던 그런 이제 이재명 대표, 이제 홍준표 시장과의 이제 만남이었는데 이재명 대표가 이제 그 후에 양산에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을 이제 또 찾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문 전 대통령이 대화는 정치인의 의무다라는 이제 말을 했는데요. 마치 그 윤 대통령이 야당과 협치가 이제 부족하고 야당 대표와 만남이 1년 대통령 취임 1주년 될 때까지도 성사되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이제 워딩이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의 발언 어떻게 두 분은 이제 바라보셨는지 어느 부분부터 말씀하실까요? 아니 이게요. 그 이재명 대표로서는 홍준표 대구시장을 만난 것이나 아니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난 것이나 아까 제가 계산법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게 일관돼요. 홍준표 대구시장 만난 것도 그렇고 문 전 대통령 만났을 때 문 전 대통령이 어떤 얘기를 할 것이냐. 물론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얘기를 했겠지만 네. 이런 얘기는 당연히 나올 걸로 예상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1년이 됐는데 네. 제1야당 대표? 그리고 그게 단순한 제1야당 대표가 아니잖아요. 국회 제1당입니다. 국회 협조 없이 그 대한민국 국정이 제대로 돌아갈까요? 그런데 아직 한 번도 안 만났다 네. 하는 점을 은연중에 홍준표 대구시장 문재인 전 대통령을 통해서 드러나도록 하려는 계산 딱 맞아떨어진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일관되게 이재명 대표의 이번 영남행은 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년 동안 야당 대표 안 만났습니다 하는 걸 국민한테 간접적으로 보고하는 그런 그 형태로 기획이 됐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만남도 좋아 보이지 않아요. 그렇습니까? 예, 문재인 대통령이 현직 때 뭐라고 하셨죠? 난 퇴임하고 나서 좀 잊혀진 사람이 네, 되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이 모습은 그거하고 전혀 반대되는 모습이죠. 이게 이 언론에 이렇게 자꾸 노출되는 것 자체가 국민들한테 한 약속하고 좀 다른 모습입니다. 또 민주당 지지자들이나 의원들한테 물어봤어요. 요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했더니 네. 아니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잘못해서 정권을 5년 만에 넘겨준 측면이 있는 것 아니냐. 그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만들어준 것 아니냐.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비난 여론이 있어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하고 만나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난을 둘이 이렇게 한다. 이거 별로 그렇게 이것도 좋은 장면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대목도 좀 두 분이 좀 생각을 해서 좀 자중을 해주셨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역시 두 분의 의견이 좀 갈렸던 그런 만남이었네요. 알겠습니다. 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을 이제 맞았는데 취임 1주년 기자회견 대신에 출입 기자실을 이제 방문해서 방향이 잘못되면 정확한 기사로 이끌어달라 이렇게 이제 기자들에게 당부를 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도어 스태핑으로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좀 뭐 논란도 있었고 이야기들이 나온 상황에서 이제 중단이 됐었고 그 후에 기자들과의 소통이 이렇게 좀 많지 않아서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윤 정부의 지난 1년간의 언론 소통 행보 두 분은 또 어떻게 바라보고 계셨고 또 평가하시는지 좀 들어볼까요? 사실은 초반에 도어 스태핑이라는 제도를 도입하면서 상당히 소통이 원활해질 것이다라는 기대, 그랬었죠? 실적 뭐 다 있었죠. 네네. 있었는데 이제 그게 뭐 중간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뭐 중단이 아니고 사실상 폐지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그거를 대체할 언론과의 소통이 결국 국민과의 소통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를 뭔가 만들어내야 되는데 저는 홍보수석실에서 만들어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지금 도어 스태핑 사실상 폐지된 이후에 지금 거의 한 6개월 지났죠. 그런데 아직까지 없고요. 올해 신년 기자회견 안 했고 네. 지금 취임 1주년 기자회견 안 했습니다. 자, 기자실에 방문해서 글쎄요 뭐 좋은 기사로 지적해달라. 좀 뭐 잘못 받은 방향이 있으면 라고 하는 게 그러면 기사만 읽으면은 그다음에 다른 소통은 안 하겠다는 것인지 하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자, 뭐 윤 대통령이 과거 그 취임 100일쯤 즈음에 사실은 기자들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 안 하냐 그랬더니 아, 나는 뭐 취임 며칠 뭐 이런 거로 살아오지 않았다. 뭐 저는 그거는 존중을 합니다. 네. 그러나 어떤 계기가 됐든 또는 뭐 계기가 없더라도 저는 기자들이라는 게 결국 국민들이니까 자주 만나는 기회를 가져야 된다고 보고 그래야 본인이
본인의 국정 실적이나 뭐 이런 데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또 잘못된 얘기는 지적을 받기도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하루빨리 그런 기회를 만들기를 바란다. 저는 이렇게 기대를 말씀드립니다. 어떤 형태로든 유사한 형식의 그런 그 회견 같은 회견이든 간담회든 네. 뭐든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식의 뭐 약식 회견이든 이게 조만간 뭐 다시 재개될 거다라는 게 정부 여당 측에서도 조금씩 이야기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글쎄 이거 두고 봐야죠.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 때 비정상이었고 지금 정상화시키는데 1년 정도 걸렸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언론 분야는 반대예요. 문재인 정부 때 정상이었고 지금이 비정상인 겁니다. 무슨 신년 기자회견도 안 하고 1주년 기자회견도 안 하고 인터뷰는 뭐야 외신하고만 하죠. 국내 언론 중에 인터뷰한 데가 조선일보 한 군데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 국내 언론을 언론으로 안 보시는 건가요? 아니 그래놓고 지금 기자실 갑자기 들려가지고 좀 뭐 우리 좀 잘해봅시다. 이 언론인들을 좀 이렇게 바보로 하시는 것 아닌가요? 조금 일종의 그 면피라고 봐요. 이걸 확실히 즉시 바로 잡아야 그나마 좀 용서를 해줄 수 있는 대통령이 언론하고 이런 식으로 거리를 두고 한 역대 대통령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건 좀 신속히 바로 잡아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모처럼 일치한 의견이 있었는데. 예, 그리고 그 성 의원님께서 이재명 대표의 만남과 또 윤 대통령이 지난 언론과의 소통에 대한 평가 아주 강하게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그 두 분의 한 줄 논평 이제 들어볼 시간인데요. 성 의원님부터 들어볼까요? 예, 오늘 코로나 중대본 회의가 있었어요. 여기서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의 K 방역을 비판했습니다. 이 과학 방역을 해야 되는데 이념적 방역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국방혁신위원회를 했는데 문재인 정부 때 군이 골병이 들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정치 이념에 사로잡혀서 북한 핵 문제를 외면했다. 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1주년의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그 거대 야당 입법에 가로막혀서 지금 필요한 제도 정비를 못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윤석열 대통령 책상 위에 존 바이든 대통령이 1년 전에 준 명패가 있습니다. 영어로 The buck stops here이라고 써 있어요. 우리말로 하면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이 명패 얹어놓고 계속 전 대통령 탓, 야당 탓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잘못된 겁니다. 네. 오늘 한 줄 논평, 언제까지 야당 탓할 것인가라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저희가 주제로 다뤄본 내용 중에 예를 들어서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뭐 이게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3월 12일에 발언을 한 거더군요. 그 5.18 관련한 발언. 네. 그러면 지금 2달 지나서 일단락됐습니다. 지금도 뭐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지금 명확하게 우리가 단정적으로 얘기를 못했잖아요, 여기서. 네. 그럴 정도로 자, 2달 동안 있었는데 그 징계로서 이걸 일단락한 방법도 문제지만 2달 동안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가 있어서 지금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별로 신통치 않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이 왜 이렇게 뒷북을 쳐서 이런 일을 벌이는가 하는 부분. 그다음에 민주당의 경우에는 지금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 보유 이런 얘기 있죠. 근데 이 문제도 사실은 지난 12일쯤에서 지금 뭐 꽤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김남국 의원이 입장문을 발표했잖아요. 그 입장문 발표가 어찌 보면 김남국 이 가상화폐 보유 문제를 더 증폭시키는 역할을 했다고요. 오히려 그게 이런 문제를 좀 진정시켜야 되는데 네. 반대의 역할을 했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당에서 손을 놓고 있는 사이에 너무 커져버렸다. 수습할 수 없는 상황. 네. 그리고 와서 지금 와서 이제 뭐 진상조사를 한다는 등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뒷북이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오늘 한 줄 논평은 국회의 때 아닌 뒷북 유행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이제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지금까지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성환영 한겨레신문 선임 기자와 함께 지도부 회의를 재개한 국민의힘 소식, 그리고 김남국 의원의 코인 논란 관련 진상조사단을 가동한 민주당 상황 등 오늘의 전국 현안을 두루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